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59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52만 대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새벽 5시부터 시작돼 정오에서 낮 1시 사이 정점에 달한 뒤 저녁 8시가 지나야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오전 10시부터 곳에 따라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선 사고 난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또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힘껏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보지만 빠른 속도 탓에 결국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2차 사고로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이 밖에 나와 있던 사고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차량이나 수습을 위해 나와 있던 사람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254건 발생했습니다.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3%가 안 되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 추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치사율은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차량이나 현장 수습 중인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최대치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풀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를 알아봤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제대로 풀브레이크를 밟자 제동거리는 약 25m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에 따라 제동거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최대로 힘을 주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는 44m, 전문가보다 2배나 길었습니다. 차이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왼발을 발 받침대에다 올려두고 무릎이 살짝 접힐 정도로 시트 좌석을 약간 가까이 당겨준 다음에 등받이는 100도 정도로 약간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대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브레이크를 밟자 제동거리가 7m 정도 줄었습니다. 평상시 주행 중에 밟는 브레이크 담력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아보고 지금 내 시트 포지션이 힘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난 경우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갓길로 차를 옮긴 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방의 위험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신고해야 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거나 예축에 다치는 사고도 매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동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묘지 근처에서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뒤 헬기에서 밧줄로 몸을 단단히 묶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영암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인 60대 남성이 긴급 이송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를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과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벌에 쏘였다는 신고에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에 나선 건 모두 6,800여 건인데 80% 정도가 7에서 9월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초를 할 때는 예초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칼날에 베이거나 돌이 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벌초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은 검정 등 어두운 색을 보면 곰이나 오소리 같은 천적으로 착각해 공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흰색 등 밝은색 긴팔 옷을 입어야 안전합니다. 검은 머리도 밝은색 모자로 가려주는 게 좋은데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충망 달린 모자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향수나 냄새가 강한 화장품은 피하고 달콤한 과일도 벌을 부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리셨을 때는 바로 예초기를 시동을 끄시고 내려놓고 바로 뒤돌아서 최소 30에서 50걸음 이상 뛰어가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격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안면 보호구와 보안경,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온몸을 보호할 장비를 착용해야 만일의 사태에도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부터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례적인 늦더위 속 연휴 내내 산발적인 비가 지속되겠고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도심은 가을의 기운 대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반소매 옷을 입고 손에 든 휴대용 선풍기로 늦더위를 달랩니다. 오늘 축구 경기장 가는 길인데 덥고 땀도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옷을 한 2벌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이례적 9월 폭염특보는 해제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의령은 36.5도, 밀양 36.2도, 전남 강진도 36.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2.2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과 함께 중부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쏟아지며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내내 폭염과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륙에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중국을 향하지만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최고 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도 강한 너울이 유입되며 해안 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수시 모집 지원자가 모두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 5천여 명 늘어 전체 경쟁률은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는 많아졌지만 정원이 다소 늘어난 탓에 경쟁률은 지난해 30대 1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방의대 재학생들이 반수를 내 수도권 의대를 지원하면서 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가천대가 10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전형 유형별로는 성균관대 의대 논술 전형이 41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자체 전문의료 인력을 기르는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엔 경기 양주시 부대에서 사격 훈련 도중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의료 특성상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가 많은 건데 정작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200명 남짓, 7에서 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진 3년 정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입니다. 올해 역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전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매해 지원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례가 반복된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의사와 비교되는 처우 탓이 큰데 단기 복무마저 일반 병사와 비교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면서 군의관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갇힌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던 군은 최근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하고 15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군의 간 양성기관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은 늘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에 대한 시스템은 국가를 방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의 가치가 있어요. 또 군에서 자체 의료자원을 배출하게 되면 기존의 군의 간에 지원할 인력이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는 공중보건의로 빠질 거로 예상돼 의료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2010년 무렵 군이 추진했던 가칭 국방의학원이 당시 의료계, 교육계와의 시각차 탓에 좌초된 만큼 각 분야 의견 취합과 협의가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점은 난제로 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두 사람의 충돌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 여권의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입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일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입니다.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공천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이다 여러 추측 속에 충돌의 실마리는 반년이 지나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위원장에게 보낸 5통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일부 풀리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서천 화재 현장 90도 인사나 대통령실 만남 등 봉합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두 사람 감정의 골은 총선 기간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부터 의대 증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분기점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해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두 사람 갈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불거집니다. 한 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특검법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엔 김경수 전 지사 복권부터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며 이제 윤한 갈등은 그 횟수조차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고됐던 두 사람 만남도 추석 이후로 연기되는 등 여권의 정치적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 당권을 장악하며 일찌감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의 차별화 시도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도 입을 공언하자 과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며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 시장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당 장악이라든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전당대회 때 해놓은 말빚을 갚으시는 단계인데요.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의정 갈등 대응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내 의사단체는 협조적이라며 의료 공백 대응에 자신감도 드러냈는데 한 대표와 달리 시정을 총괄하는 행정 경험과 권한을 부각한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최근 홍 시장은 의정 갈등 문제에 한 대표가 설익은 대책이나 툭툭 던진다며 의료계를 잘 모른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 가운데 잠룡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한 대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협공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25만 원법에 시각차를 드러내며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겁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보듬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갈 수 있지요.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대권 도전 여부엔 즉답을 피하는데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역할론에는 여지를 두면서 사실상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친문 비명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자문역을 맡긴 건 비명계 결집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최근 유달리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복권 이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김경수 전 지사도 언제든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바깥에서 연합과 연대를 해서 잘 버무려서 잠룡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이 콜라보레이션을 잘 만들면은 이재명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다시 한번 민주 세력이 탈환하는데 아직은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각 진영을 이끌고 있지만 한 대표는 당정 갈등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경우 차기 경쟁 구도가 어떻게 출렁일지 알 수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잠룡들의 차별화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검사 탄핵안 2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중지된 한 건과 추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이들을 파면할 정도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추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7건입니다. 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습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이 청구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피해자를 이렇게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은 항소심 형사재판 등의 이유로 당분간 심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헌재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은 모두 4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탄핵 추진 사실만으로도 사법방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추진만 한다면 실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김 검사 등 4명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다면 국회가 소추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또 이들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려는 막판 경쟁이 한창입니다. 재건축 심사가 임박해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2,500여 가구가 모인 통합 재건축 단지 곳곳엔 주민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주민 동의율을 추석 연휴 이후 만점에 해당하는 9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명절 기간에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동의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최고치 만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00가구에 육박하는 인근 다른 통합 재건축 단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단지 안에 동의서 접수처까지 따로 만들어 막바지 주민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율을 90% 이상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추진위원들과 입주민 봉사자들이 함께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또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목표 수치인 90%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 동의율 확보전은 단지마다 치열합니다. 이렇게 후보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높일수록 선도지구 선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평가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일산 신도시의 경우 6,000가구, 추가 지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분당에서 최대 12,000가구까지 지정되는 경우 등을 가정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물꼬를 트는 곳은 최대 39,000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심사가 임박할수록 재건축 열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재건축 시 발생할 분담금 부담 문제와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추석 명절이면 보통 현금이나 상품권, 먹을거리를 주로 선물하곤 하죠. 최근에는 부모님을 위한 효보험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개인형 국채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류환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상위 3개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의 암, 치매, 간병까지 보장하는 신종보험을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사 판매액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에만 20% 이상 증가했는데 피보험자의 20%가 60대였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폐지 시 환급금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이점도 많아 5, 60대 부모를 둔 자녀들의 문의도 활발합니다. 부모님께서 암이나 치매에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으로써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도 이 상품에 쌓인 적립금으로 주부 본인의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문의가 많다. 지난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가 시작되면서 자녀용 선물 목적으로 매월 20일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만기가 돼서야 원리금을 찾을 수 있어 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주고 매년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인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복리로 수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아이들의 두둑해진 용돈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주고 자녀가 그곳에 용돈을 충전해 관리하게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면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앱으로 주면 아이들이 어디에 용돈을 쓰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아이들이 꼭 필요한 데만 용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랑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술 공모전은 보통 연구자가 임의로 개발한 성과물을 출품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현장에서 꼭 해결됐으면 하는 필요 기술을 콕 찍어 공모전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공사 끝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형 사장교. 이런 교량 건설의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 특히 거푸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 뒤 거푸집을 떼내는 작업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려면 그 이후에 양생 후에 또 거푸집 타령까지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손이 많이 갑니다. 인력 시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력 시공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다 보니 현장 거푸집이 필요 없는 공장 생산형 조립식 구조물은 교량 공사 현장의 오랜 염원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지을 때 언제나 고민거리인 층간소음. 특히 내년부터 층간소음 1등급 소음 기준 전면 시행을 앞둔 LH로서는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제 강력 범죄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래집 윗집 간에 지금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1등급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하지만 각 공사들이 가져온 이런 오랜 바람들이 어쩌면 조만간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기술을 콕 집어서 전국에 공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사들에게 꼭 필요한 신기술을 설문한 결과 8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바닥 표지 변경을 자주 해야 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바닥을 긁어내지 않고도 기존 페인트를 완벽히 덮을 수 있는 페인트 등 3가지를, LH는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과 함께 물살을 유지하면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신기술 등 2가지를 요청했고, 도로공사는 조립식 교량 구조물과 함께 사람이 필요 없는 교량 점검용 드론 시스템 등 3가지를 내놨는데 국토부가 방법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 기술을 공모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의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건설 신기술이 지정되면은 신기술을 그 현장에서 적용하는 걸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이 이런 공공기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됨으로써 꼭 필요한 기술 공모전의 최종 결과는 연구와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쯤 나올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 갈 생각에 들뜬 분들도 많지만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는 연휴가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기중기를 몰아온 A씨는 다가오는 한가위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 4월부터 구청에서 발주한 복합센터 공사를 맡았는데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장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3개월 만에 잠적해버린 겁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일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없으니까 생활이 좀 어렵고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카드가 대부분 연체가 된 상태고 일단 또 부가세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은 3,400여만 원. 몇 달 동안 수입이 끊기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랬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다 연락을 일단은 차단을 하고 일단 우리 식구들만 조용히 있을 계획입니다. 일단 뭐 부모님 찾아뵙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저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A씨처럼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은 1조 436억 원. 이 가운데 23.7%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업계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저히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시청과 국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어야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체불 걱정 없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해놓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 임금 노동자들. 모처럼 떨어진 가족들과 만나는 추석 연휴가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며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19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세계 각국의 장병들과 함께 경쟁하고 연합작전을 펴며 우방국 간의 전투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여러 지형에서 모의 전투를 하고 총 한 발로 적을 제압하는 저격대회도 잇따라 펼쳐졌는데요.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뒷발치는 산악 지역에 완전 무장한 호주군이 전진합니다. 자욱한 연막한 연기를 뚫고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가 건물에 몸을 바싹 붙여 잇따라 침투합니다. 문틈으로 보며 기회를 엿보던 캄보디아군은 복도 끝에 적의 모습을 드러내자 소총을 연사해 제압합니다. 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에서 온 군인들과 우리 육군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국제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입니다. 쌍방교전으로 승자를 가리는 국가대항전 전투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중대 연합전투로 나눠 진행하며 실전 능력을 키우는 대회입니다. Platoon has done extremely well so far, executing defensive operations to an extremely high standard against some of the selected teams from around the world, performing above what I've expected of them. 난간에 저격총을 걸쳐 정지 상태를 유지하더니 방아쇠를 당기자 찢어지는 굉음으로 발사를 알립니다. 목표는 1km 떨어져 점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 표적입니다. 이번에는 선자세로 권총을 들고 움직이는 표적을 차례로 맞추는가 하면 점차 작아지는 표적을 순서대로 넘어뜨립니다. 외국군 9개 팀과 우리의 육해공 해병대 해양경찰 등 110명이 참가한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한 여러 국가와 기관들과 함께 겨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을 압도하는 능력, 의지, 태세를 갖춘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각 나라 장병들 간의 군사적 노하우를 교류하며 저격 능력과 기술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70여 년 전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데 제주 해녀의 업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해녀들이 독도를 찾았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동해를 지키며 서 있는 독도. 제주 해녀 7명이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해녀들은 70년 전 독도 바다를 누비던 당시 해녀들처럼 물질 시연을 펼칩니다. 이들이 독도를 찾은 건 제주 해녀의 독도 수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해녀들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와 제주 해녀의 인연은 남다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독도에서 물질한 해녀는 광복 이후 독도 의용 수비대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지켜냅니다. 해녀들은 독도 의용 수비대의 경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식수, 식량을 나르고 시설물을 짓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1970년대까지 독도에서 물질하며 영토 수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옛날에 먹을 거나 입을 거 좀 갖춰주지 않은 상황에서 와서 물질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거 새삼 느끼고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50년 전 독도 바다를 직접 누볐던 해녀는 젊은 해녀들이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잘 알길 바랍니다. 해녀 하면은 제주도가 제일 그래도 유명하니까 제주도 젊은 애들이 와서 좀 독도라는 걸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젊은 해녀들이 독도 수호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주민으로 임명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박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사랑합니다 독도. YTN 고지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찾으신다면 등산용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등산화는 물론 응급키트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덥지만 폭염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산행이 늘어나는 계절. 여행 중에 또는 갑자기 산에 오르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등산화는 물론 스틱과 응급키트, 겨울에는 핫팩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탐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미처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탐방객들에게 산행에 필요한 등산화, 배낭, 스틱과 같은 필수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서비스이며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북한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6곳에서 등산장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026년까지 지리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12곳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캠핑한다면 요리에 필요한 그릇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다회용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캠핑객들은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되니 반응이 좋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지리산과 북한산 등 국립공원 6곳에 있는 캠핑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일회용품 줄이기가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못 먹으면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속아 먹으면 득이 된다는 감자 껍질 이야기입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한우 농장. 보통 생후 32개월이 지나면 출하인데 생후 22개월 이상부터는 특정 물질이 첨가된 사료를 먹입니다. 바로 감자 부산물, 그 가운데서도 감자 껍질을 말린 감자박이 들어간 사료입니다. 사유 기간이 단축이 많이 됐고요. 예. 그리고 등급 툭불 출현율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농가한테 많은 이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육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버려지는 감자 껍질을 고온 건조한 뒤에 분쇄해서 만드는 감자박. 이틀에서 3일 정도 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온에서? 예, 그렇습니다. 100도씨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이제 기능성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량을 투여해서 지금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 감자 껍질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의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속아 먹으면 결과적으로 득이 된다고 합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를 사람이 먹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솔라닌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온 건조, 즉
열수 가공 처리해서 사료로 만든 감자 껍질은 동물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감자에는 인체에 약간의 독성을 일으키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의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동물 체내에서는 소화 활성을 증진시킨다든가 하는 생리활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농촌진흥청 연구자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농촌진흥청 연구 분석 결과 비육 후기 한우 100마리에게 이 사료를 60일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한우에 비해서 체중이 29%가량 늘었습니다. 또한 소고기 등심의 단면적은 커지고 두께는 얇아져서 한마디로 육질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 표정은 어두운데요. 쌀값 폭락이 원인인데 멀쩡한 돈을 갈아엎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 콤바인 대신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알알이 잘 익어 고개를 숙인 벼를 사정없이 갈아엎습니다. 3,000제곱미터 논이 30분 만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10개월째 추락하는 쌀값. 지난해 10월 21만 7천 원이었던 80kg 쌀 한 가마 가격이 지난달 17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벼를 수확해도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써 키운 벼를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비료와 기름값 등 생산비는 치솟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져 수확해 팔아도 손해라는 겁니다. 농민으로서는 농사 짓는 것이 자식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갈아엎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쌀 소비 감소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해마다 들어오는 40만 톤 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쌀값 안정화를 위해 햅쌀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정부 대책은 전례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묵은 쌀을 수매하고 갓 나온 햅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 창고마다 시장에 풀리지 못한 재고쌀이 가득한 상황. 참다 못한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고 팔지 못한 쌀을 싣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쌀 농사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전남 주암댐의 소중한 물자원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치우는 건데요. 지역 주민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마실 물과 공업용수를 대는 주암댐입니다. 댐 상류에서 어르신들이 막바지 늦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등 갖가지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치우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정화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화활동을 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개운하고 좋습니다. 주로 물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다짐도 했습니다. 나는 작업 전 어떠한 위험이 숨어 있는지 생각한다. 지킴이 활동으로 주암댐 유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게 됐는데 운영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맡았습니다. 주암댐 상류 하천 쓰레기 수거 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천 쓰레기를 수거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광역 상수원 주암댐 일대에서 활동하게 될 지킴이는 모두 450여 명입니다. 이 사업으로 깨끗한 마을, 환경보호, 수질 개선과 함께 연간 45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도 연 한국투자원공사. 투자원공사는 앞으로 주암댐 일대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배달 봉사도 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할 경우 러시아가 잔혹한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브릭스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할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든 백지 위임장이 발행됐다면서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을 거쳐 슈퍼 태풍으로 커진 야기가 중국 남부 3개 지역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야기, 사장교 기둥이 휘청거릴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려는 순간 바로 코앞에서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량을 급하게 후진시킵니다. 국영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이번 태풍으로 100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며 1935년 9월 8일에 이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최장 최다에 이어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된 더위로 지난 8일까지 9월 첫 주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도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보다 9배나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 늦은 시간인데도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로 한강 둔치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 117년간 온대기후인 한반도에서 예외적 상황이던 열대의 밤이 올해는 일상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며 이런 기록 경신이 올해 예외적인 일이 아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예년보다 3일 늦은 이달 30일 붉은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지난해 늦더위로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한 곳이 많았죠. 보통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단풍이 곱게 드는데 요즘처럼 더위가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가 힘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최저 최고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돼 9월 추석에 한여름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연휴 후반에는 먼 남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 속에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정읍은 무려 36도 선까지 치솟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츰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도 빗줄기가 강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많게는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대전은 25.4도, 부산은 27.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